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미국 최고의 재즈 페스티벌이니까 세계 최고의 재즈 페스티벌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매년 열리는 최초의 페스티벌이고 54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을 지난주에는 57년 한 해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50년대와 60년대 제 생각에 또 다른 명장면, 명공연이라고 생각되는 공연을 한 6공연 정도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마일스 데이비스입니다. 명장면이라고 얘기하면 저 개인적인 느낌일지는 몰라도 그 아티스트한테 있어서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이 어떤 기회가 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일스 데이비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름을 알리게 된 발판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가 진정한 재즈 레전드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그의 경력 초기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하니까요. 50년대 초중반에 마일스 데이비스는 프레스티지사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앨범을 내면서 작품을 하고 있었고 55년도 정도가 되면은 그 약물 중독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고 해요. 따라서 모든 뭐 공연이나 앨범 이런 작업들이 많이 소강 상태에 있었던, 약간 뜨다가 살짝 소강 상태에 가는 그런 경력상의 그런 시기였는데 55년 7월 달에 있었던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에 마일스 데이비스가 단독 아티스트로서가 아니라 올스타 잼 세션의 멤버로서 한 23분 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셀로니어스 몽크, 주트 심스, 제리 멀리건 이런 아티스트들과 함께, 뮤지션들과 함께 올스타 잼 세션 멤버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여러 곡, 한 서너 곡을 연주를 하는데 그가 연주했던 한 곡이 그 당시 그 페스티벌 내에서 관중들과 평론가들한테 눈에 확 띄는 연주를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그 곡이 라운드 미드나잇입니다. 라운드 미드나잇의 원곡자인 셀로니어스 몽크와 함께 연주를 하는데, 이 연주가 담긴 음반은 이게 이제 55년도에 있었던 연주인데 2005년도에 마일스 데이비스가 라운드 어바웃 미드나잇이라는 앨범을 내게 되는데, 콜롬비아사와 함께 여러 차례 리이슈가 되다가 2005년도 리이슈 레가시 에디션에서 그 55년도 그 곡을 넣어서 발매가 되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모먼트인 게 55년도에 마일스 데이비스가 셀로니어스 몽크 등과 함께 그 연주를 남겼을 때 관중석에 누가 있었냐면 그 당시 가장 큰 콜롬비아 레코드사의 프로듀서 조지 아바키안이 있었대요. 근데 이 조지 아바키안이 그 연주를 듣고 마일스 데이비스에게 가서 우리 쪽으로 와라. 우리 쪽에 와서 더 큰 기회를 가져라. 마일스 데이비스가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콜롬비아사와 바로 녹음을 하게 되는데, 그 앨범 제목도 라운드 어바웃 미드나잇이 되니까 이 노래가 그리고 55년도 7월달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에서 가졌던 그 연주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거죠.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 딱 하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54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매년 주최 측이 예상했던 것보다 항상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뉴포트 페스티벌은 항상 그 난장판으로 끝났대요. 그러니까 표를 갖다가 못 구한 사람들이 뭐 5,000명, 10,000명 해서 공연장 뒤 언덕에서 보다가 그 가림막이 무너져가지고 사고 나고, 그러니까 하여튼 미국에서 제일 주목받았던 축제, 음악 축제. 네. 그렇게 알고 이제 지금 나오는 뮤지션들 음악들 들어보시면 좀 더 땡기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55년도에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이 진정한 재즈 레전드로서 도약하게 되는 그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마일스 데이비스에게 있어서 어떤 전환점을 마련한 연주였다고 치면은, 그 다음해인 56년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56년의 주인공은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였대요. 50년대 중반 되면 30년대와 40년대 초까지 전성기를 누렸던 빅밴드의 시대, 즉 스윙이라는 장르가, 서브 장르가 가장 성행했다가 이제 사양길로 접어드는, 비밥 이후에 젊은 뮤지션들이 재즈의 모양새를 바꿨는데 옛날 음악을
하는 그 노땅들이라고 해서 점점 이제 이렇게 많은 빅밴드들이 해체하고 그러던 시기인데, 듀크 엘링턴 뭐 스윙 시대를 주름 잡았던 3대장 중에 한 명이고,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도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의 그 여러 멤버들을 건사하는데 듀크 엘링턴이 자신의 저작권료 이런 걸 받아갖고 그냥저냥 연명해 나가고 있었는데, 56년도에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에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했는데 한 7천이 넘는 관중들이 아주 열광을 했다고 하고, 그 앨범이 나오게 되는데 엘링턴 앳 뉴포트라는 앨범으로 해서 그 해에 나오게 되는데, 이 앨범도 굉장히 히트를 해서 사그러져 가던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의 생명줄을 쫙 연결하는 그런 모먼트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고른 곡은 집스 블루스라고, 그러니까 스윙 시대 레코딩들이 많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너무 옛날 음악 같아서 스윙 음악을 잘 듣지 않는데, 이 50년대 이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이 곡을 들으면 아, 스윙 시대는 진짜 이랬구나, 이렇게 로맨틱할 정도로 그 뭔가 그 분위기가, 와, 이거는 상대적으로 비밥 이후에 재즈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좀 고리타분한 음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 이런 연주들만이 가지는, 특히 이런 페스티벌에서 많은 관객들이 호응하는 가운데 연주는 굉장히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스윙 밴드의, 스윙 빅밴드의 연주에서 풍기는 그 분위기. 80년대 중반에 MBC 라디오에서, FM에서 남이섬에서 음악 캠프라는 걸 했어요. 라디오국 국장이 장명호. 이 양반이 개인적인 연주로 일본의 샤벤플레이시라는 24인조 빅밴드를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내막은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그때 이제 빅밴드 사운드를 처음 들어본 거지. 제대로 라이브로. 근데 그런 거야. 빅밴드 옛날 음악들을 하면 녹음 상태니 뭐니 우리랑 이렇게 정서적으로 좀 안 맞잖아요. 근데 그 빅밴드 음악을 갖다가 공연장에서 들으면은 그 시대의 그런 그 느낌. 기본으로 풍요롭고 경쾌해. 네. 경쾌하고 뭐 따뜻한 것도 있고, 정말 저도 다시 이 스윙이라는 게 이런 맛이구나라는 걸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네. 그러니까 저같이 스윙 음악을 뒤늦게 오히려 역으로 찾아 들으면서 그 매력을 느끼게 되실 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은, 이 앨범에서 또 한 곡이 중요한데, 사실은 이 앨범의 백미는 이 집스 블루스 다음에 디미뉴엔도 앤 크레센도 인 블루라는 곡인데요. 한 러닝 타임이 15분이 넘어요. 이 연주를 들으면은 춤곡으로서의 스윙 음악 말고 작곡을 중시하던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레이드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날 이 7,000명 관객이 막 열광을 하고 춤을 추고 하니까 이 곡을 연주할 때쯤에 테너 색소폰을 부는 멤버 폴 곤살베스한테 중간에 네가 하고 싶은 만큼의 긴 솔로를 해봐라. 그래서 곡이 15분까지 늘어난 건데, 듣고 있으면 폴 곤살베스가 솔로를 시작해서 끝내지를 않아요. 근데 아마 이 음원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그걸 지켜보고 있었을 사람들의 표정이 보이는 듯한 아주 명연주여서 이 앨범을 뭐 유튜브에 있으니까 이 집스 블루스는 되게 축제스럽고 스윙스럽고 그런 분위기가 느껴진다면, 디미뉴엔도 앤 크레센도 인 블루라는 이 곡은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 스윙 음악이 단순히 춤곡이 아니라 어떤 음악적으로 그런 많은 걸 노렸던 듀크 엘링턴의 어떤 진수를 맛볼 수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아울러서 소개를 드리고요. 세 번째로 소개할 명장면은 아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밴드인데, 역시 마일스 데이비스의 섹스텟이 58년도, 마일스 데이비스가 55년도에는 개인으로 참여를 했다가 58년도에는 이제 완벽히 올라서서 콜롬비아를 등에 업고 히트 앨범들을 막 내기 시작하고 이제 최고의 밴드가 된 이후에 자신의 밴드를 데리고 컴백을 하게 되는데, 마일스 데이비스 앤 뉴포트 1958년에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에서 한 연주가 2001년도에 앨범으로 나오게 되는데, 고른 곡은 바이 바이 블랙버드라는 곡인데요. 함께 참여하는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
마일스 데이비스가 트럼펫이고요. 존 콜트레인이 테너 색스폰, 캐논볼 애덜리가 알토 색스폰, 빌 에반스가 피아노, 폴 체인버스가 베이스, 지미 커비 드럼. 마일스 데이비스의 첫 번째 퀸텟하고 두 번째 퀸텟 중간에 있었던 많이 팔리고 훌륭한 재즈 앨범이라고 말하는 마일스 데이비스의 카인드 오브 블루를 녹음했던 그 멤버가 58년에 진용을 갖췄고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에 참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만 얘기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존 콜트레인과 캐논볼 애덜리의 그 색소폰,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빌 에반스의 되게 지적이고 그러한 피아노. 마일스 데이비스가 하드밥이라는 음악에서 모달 재즈를 옮겨가는 그 중간에 어떤 되게 중요한, 마일스 데이비스 팬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시기에 가장 화려한 멤버로 이 페스티벌에 참여했던 거여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연주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페스티벌 한 3개월 전에 마일스톤이라는 앨범을 내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즉흥 연주의 새로운 방법론을 테스트를 하고 있었고 아마 그 전 스타일과 그 후 스타일이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연주들이 아닐까 혼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좀 더 귀 기울여 듣게 되는 연주가 담긴 모습이어서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를 다시 한번 세 번째로 소개를 드리고요. 이 58년 마일스 데이비스가 참여했던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을 배경으로 나온 영화가 하나 있어요. 다큐멘터리. 버트 스턴이라는 사진가가 연출을 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재즈 오너 서머스데이라는 영화인데 58년도에 이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에 참여한 루이 암스트롱, 셀로니어스 몽크, 제리 멀리건 쿼텟, 보컬리스트로는 아니타 오데이. 그 아니타 오데이도 이때 이걸로 스타가 됐죠. 세계적으로. 이런 분들의 연주가 담긴 있는데 네 번째는 동영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이 영화 재즈 오너 서머스데이 후반부에는 한 3분의 1 정도가 루이 암스트롱 올스타즈, 루이 암스트롱이 대동하는 올스타 밴드의 연주가 몇 곡이 쭉 담겨있게 되는데 그 중간에 락킹 체어라는 음악이 있어요. 이 락킹 체어는 1929년도에 호기 카마이클이 작곡한 곡인데 1929년도에 루이 암스트롱과 이 호기 카마이클이 보컬을 같이 하면서 냈고, 루이 암스트롱은 그 이후에도 자신의 레퍼토리에 항상 이 곡을 넣었다고 하는데 47년도에는 잭 티가든과 함께 낸 올스타즈 음악이 나와 있고요. 잭 티가든과 함께 트럼보니스트죠. 그러면서 보컬도 하는 이 잭 티가든과 함께 둘이 락킹 체어를 둘이 이 페스티벌 중간에 부르게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나 선명한 화질의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유튜브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중간에 한번 보실 수 있게 되는데 두 분이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지긋하게 들어서 이렇게 둘이 주고받듯이 보컬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노래를 쭉 해가는데, 그러니까 재즈가 가지는 여러 가지 지적으로 주는 그런 어떤 쾌감이 있다면 이거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어떤 분위기와 정서적으로 너무 감성적으로 아 이게 진짜 재즈구나 하게 되는 생각을, 요번에도 그 영화를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번 다시 봤거든요. 재즈는 이런 거야 한다는 느낌을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아마 이 곡을 한번 들으시면은 그 당시 58년에 굉장히 선배들 50대들이 연주하는 재즈의 어떤 유유자적한 느낌 그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루이 암스트롱이 사실 재즈라는 거의 형식을 갖다가 최초로 만든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 아트로 변하기 전에 독특한 음악으로서 그 재즈라는 초기 그런 재즈가 담고 있는 그런 정감, 분위기. 그렇죠. 그리고 이 락킹 체어를 잭 티가든과 함께 하고 있을 때 이미 루이 암스트롱은 이 곡을 한 30년째 매번 공연할 때마다 하고 계셨던 곡이니까 너무너무나 훌륭한 그 분위기가 나오죠. 다음으로 다섯 번째 명장면이라고 생각되는 제가 좋아하는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에서의 공연은 존 콜트레인인데요. 존 콜트레인이 63년도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에 참여를 하게 되죠. 존 콜트레인 뉴포트 63 음원을 1993년도에 나온 음반이고요.
그 중에 I Want to Talk About You라는 곡을 골랐는데 1963년 하면은 존 콜트레인이 자신의 쿼텟을 완성하는 클래식 쿼텟이라고 하는 존 콜트레인 쿼텟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존 콜트레인이 테너 색스폰이고 피아노에 맥코이 타이너, 베이스에 지미 게리슨. 클래식 쿼텟이라고 얘기하면 드러머 엘빈 존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엘빈 존스가 가담하기 좀 전이에요. 이 공연에서는 드러머 로이 헤인스가 드럼을 치고 있는데 이 I Want to Talk About You라는 곡은 존 콜트레인의 발라드 중에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곡이기도 한데 58년도 소울 트레인이라는 앨범 프레스티지 시절에 첫 스튜디오 레코딩을 남겼었고 그 이후로 존 콜트레인이 공연을 하면서 이 곡을 항상 63년 이 시절까지 연주를 한 모양이에요. 7월, 즉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 7월에 뉴포트 63이라는 앨범에서도 연주를 하지만 그해 10월에 뉴욕의 버드랜드에서 라이브 앳 버드랜드라는 음반이 있는데 그 공연에서의 I Want to Talk About You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원곡인 58년 버전과 소울 트레인 버전과 뉴포트 63 버전과 같은 63년 연주인 라이브 앳 버드랜드를 요번에 개인적으로 한번 연결해서 들어봤는데 반주를 하는 사람들에 따라 맛이 조금씩 다르구나. 특히 마지막 버드랜드에서는 이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에 없었던 엘빈 존스의 드러밍이 확 다르게 드럼이 이렇게 달라서 음악 분위기가 또 이렇게 미세하지만 다르구나 하는 것도 좀 느끼게 됐었는데 새 버전을 한번 이 곡이 좋으신 분들은 모아서 들어보시는 경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뮤지션은 셀로니어스 몽크. 존 콜트레인이 연주를 한 63년에 셀로니어스 몽크 쿼텟도 연주를 하게 되는데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곡은 블루 몽크라는 마일스 앤 몽크 앳 뉴포트라는 앨범이에요. 58년 연주는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 연주를 A면에 담았고 B면에는 63년도에 연주한 셀로니어스 몽크 쿼텟의 연주가 담겨 있어서 각기 다른 시기의 연주를 한 장으로 모아서 낸 앨범에 이게 64년에 나오게 되는데 63년 셀로니어스 몽크 쿼텟에는 테너 색소폰이 찰리 라우스라고 오랫동안 함께한 테너 색소포니스트가 함께 했는데 이 63년 뉴포트에서는 대선배이죠. 클라리넷 연주자인 P.W. 러셀이 함께해서 이 당시에 셀로니어스 몽크 쿼텟의 음악에선 들을 수 없는 대선배의 클라리넷이 이 블루몽크라는 곡에 스며들므로써 굉장히 좀 특이한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축제고 페스티벌이니까 대선배 한 명을 게스트로 모셔서 같이 연주를 한 셀로니어스 몽크 쿼텟의 연주가 담겨 있다. 호쾌한 피아노를 쳐내고 찰리 라우스와 피위 러셀의 그 테너 색소폰과 클라리넷 연주가 딱 지날 때쯤에 버치 워렌이라는 베이시스트가 또 솔로를 하고 축제 분위기를 한껏 누리는 몽크의 밴드의 아주 매력이 듬뿍 담긴 음반이어서 모두 6버전의 그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 57년을 제외한 50년대 60년대 연주들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